2016년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영하 25도, 숨만 쉬어도 코끝이 얼어붙는 그 추위 속에서 저희 가족 9명은 두만강 얼음 위를 걷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등에는 72살 할머니가 엎여 계셨고 나머지 우리는 앞사람의 옷자락을 꽉 쥔 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었죠. 강 한가운데쯤이었을까요?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삼켰고 그 순간 중국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하고 빛났어요. 9개의 심장이 동시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흑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곱슬머리에 짙은 갈색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남한 거리를 걸으면 아직도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착각하곤 하지만 저는 조선말밖에 모르는 북한 사투리 쓰는 여자예요. 저희 가족 9명, 3대가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수빈입니다. 올해 34살이에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길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왜 북한 땅에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알아야 하니까요. 저희 할아버지의 본래 이름은 조지프 윌리엄스. 미국 흑인이셨어요. 1960년대 초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복무하던 미 육군 병사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자라셨고 군에 들어와서도 그 차별은 똑같았다고 해요. 백인 병사들은 따뜻한 막사에서 잠을 잤지만 흑인 병사들은 찬바람 부는 텐트에서 지냈다는 이야기, 같은 일을 해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진급해서 번번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가끔 저희에게 들려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답니다. 북쪽에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교묘한 선전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매일같이 인종차별에 시달리던 24살 청년에게 그 말은 마치 천국의 약속처럼 들렸을 거예요. 1963년 할아버지는 결국 월북을 선택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할아버지를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미 제국주의의 반기를 든 혁명전사라는 호칭을 붙여주었고 선전 영화에도 출연시켰죠. 외국 대표단이 방문하면 할아버지를 앞에 세워놓고 미국의 인종차별을 증언하는 용감한 투사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강요셉이라는 조선식 이름이 붙었고 당에서 골라준 조선 여인과 결혼도 시켜주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제 할머니 강순옥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큰아버지 강철웅,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강철호. 두 분 모두 할아버지의 짙은 피부색과 곱슬머리를 물려받았고 이 특징은 저희 3세대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동생 준혁이도, 사촌 민서 언니와 태윤 오빠도 모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짙은 피부에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기에 할아버지는 북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은 평양 중심부에는 살 수 없었어요. 평양 외곽의 낡은 주택 한 채가 당에서 내려준 전부였고 보이부 감시원이 늘 집 근처를 서성였죠. 출신 성분에는 특수계층이라는 모호한 분류가 적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최하위 대우와 다름없었습니다.
혁명전사라는 타이틀은 카메라 앞에서만 빛나는 것이었고, 일상에서 저희 가족은 그저 피부가 검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1992년 연평양 외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서툰 조선말로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할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제 곱슬머리를 빗겨주셨죠. 큰아버지네 민서 언니, 태윤 오빠와 뒤뜰에서 뛰어놀며 자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온통 좋은 것뿐이었어요. 그 세상이 무너진 건 소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1999년 봄, 제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가 새로 다린 교복을 입혀주셨고, 할머니는 제 곱슬머리를 어떻게든 반듯하게 빗어보려고 한참을 애쓰셨죠.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남자아이가 다가오더니 대뜸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야, 이거 왜 이래? 철수세미 같다.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와르르 웃었고 또 다른 아이가 소리쳤죠. 원숭이다, 원숭이. 교실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진정시키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강수빈은 특수한 혈통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생김새가 다를 수밖에 없다. 놀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놀리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특수한 혈통이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교실 안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는 저에게 전쟁터가 되었어요. 검둥이라는 별명은 기본이었고, 고쟁이, 깜둥이, 아프리카에서 왔냐 같은 말들이 매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짝꿍이 되기 싫다고 우는 아이도 있었고, 급식 시간에 제 옆자리를 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편가르기를 하는데 양쪽 팀 모두 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더군요. 선생님이 억지로 한쪽에 넣어주셔야 했습니다. 사촌 민서 언니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언니도 똑같은 차별을 겪고 있었죠. 학교가 끝나면 민서 언니와 저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곤 했는데 그 길에서 우리 둘은 말없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민서 언니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빈아, 우리 왜 이렇게 생긴 거지? 다음에 태어나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때 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요.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손녀딸이 눈이 벌겋게 부어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눈치였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서툰 조선말로 말씀하셨죠. 수빈아,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가족이다. 할아버지의 영어 섞인 조선말은 발음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검은 피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와 닮은 이 피부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강철호.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2 아들 중 둘째였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다고 해요. 특히 수학을 좋아하셨고 선생님들도 머리가 좋다고 인정했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대학에 가고 싶으셨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신 성분 심사에서 번번이 걸렸습니다. 혈통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은 거부되었고 결국 평양 근교의 농장에 배치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 이 땅까지 왔건만 자기 아들마저 피부색 때문에 꿈을 빼앗기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큰아버지 강철웅은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영어를 배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이 능력을 당국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영어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외국인 접견이 잦은 평양 중심가의 학교에는 배치될 수 없었고 변두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큰아버지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저 검둥이 선생이라는 말이 학교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고 해요. 이게 저희 가족의 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전용으로 쓸모가 있을 때만 혁명 전사의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빛났고 그 쓸모가 다하면 저희는 그저 피부가 다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라고 선전하면서 왜 실제로는 그렇게 차별했느냐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순수 혈통,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뼛속까지 박힌 사회입니다. 겉으로는 국제주의를 외치고 흑인 해방 운동을 지지한다고 떠들지만 막상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옆집에 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희 가족은 그 위선 한가운데에서 3대를 살아온 셈입니다. 제가 소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밤이에요. 그날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돌아와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살그머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달빛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짙은 갈색 피부, 넓적한 코, 부스스한 곱슬머리.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죽이고 울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가오셔서 저를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아, 네 피부색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다. 선물이요? 그래. 이 세상에서 너희 할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모르겠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피부는 할아버지가 남긴 제일 귀한 유산이야. 그 밤, 할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선물일까?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이 땅에서 이 피부가 정말 선물이 맞는 걸까? 그 답을 찾기까지 저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09년, 제가 17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던 폐 질환이 그해 유난히 매서웠던 추위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며칠간 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잠깐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시더니 영어로 뭔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만 알아들을 수 있는 두 분만의 언어였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알았어, 알았소 하고 대답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할머니가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훨씬 뒤에야 알게 된 거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서 꺼내줘. 당신이 선택한 이 땅이 결국은 감옥이었다는 걸 할아버지도 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장례는 허망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선전 영화에 출연하고 외국 대표단 앞에 세워지던 혁명 전사의 마지막 치고는요. 당에서 화환 하나 보내왔을 뿐 간부라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인민반장이 와서 몇 마디 형식적인 조사를 읽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이를 악물고 계셨고 큰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만이 관 앞에 앉아 조용히 조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라고 하셨는데 그 가락이 어찌나 슬프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떠나시자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던 마지막 보호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요, 아무리 차별을 받아도 혁명 전사 강요셉의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가 방패 역할을 했어요. 보위부에서 감시는 했지만
대놓고 건드리지는 못했고 배급도 적긴 했어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당국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선전에 써먹을 가치가 없어지니까 우리 가족은 그냥 투명인간이 된 겁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어요. 투명인간은 최소한 미움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농장의 배급은 할아버지 생전에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2010년 들어서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북한 사회 전반이 여전히 피폐한 상태였거든요. 옥수수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봄이 오면 산에 올라가 풀뿌리를 캐야 했어요. 아버지는 농장에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셨지만 돌아오는 건 조그만 옥수수 자루 하나가 전부인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머니 김은주, 저희 어머니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남편이 검은 피부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분이죠. 그런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농장에서 몰래 빼돌린 옥수수 몇 줌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물건을 떼다 파는 되거리 장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장마당이라는 곳이 입소문이 빠른 데가 아니겠습니까? 피부색이 짙은 여인이 장마당에 나타나니 사람들이 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 검둥이네가 또 왔다. 강요세빈의 며느리 아니냐. 미국놈 핏줄. 이런 소리가 어머니 귀에 들릴 만큼 대놓고 떠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소리에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장사를 하셨죠. 집에 돌아오시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 준비를 하셨는데 가끔 부엌에서 혼자 훌쩍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들켰다는 걸 아시면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존심을 깎아가며 번 돈으로 간신히 가족이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큰어머니 박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어머니는 순수 조선 혈통이셨지만 검은 피부의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검둥이네 마누라라는 딱지가 평생 따라다녔죠. 두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나란히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두 분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견디셨는지 그때는 미처 다 몰랐습니다. 2010년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청년 동맹 활동이나 직장 배치를 위해 신체 검사 기록이 필요했거든요. 18살이 되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검사장에 들어서니 군의관이 저를 보더니 대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름, 출생지, 출신 성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참 뭔가를 적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혼혈 부적격. 그 세 글자가 저한테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은 곧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와 같았어요. 이 판정이 기록에 남으면서 이후 어떤 직장 배치를 신청해도 저는 가장 먼저 걸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장이든 상점이든 농장이든 서류에 혼혈 부적격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으면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면접 자리에서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서류를 한번 보고 그리고는 자리가 없다 는 말과 함께 돌려보내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 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준혁이는 성격이 밝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받는 차별은 저 못지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저와 달리 참지 않는 성격이라 놀리는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검둥이가 사람을 때렸다며 더 큰 문제가 되곤 했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가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큰아버지한테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철웅은 변두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교원이다 보니 외국어 교재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영어 교재 뒤편에 세계 지도가 실려 있었는데 큰아버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대요.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뚜렷이 표기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해방을 기다리는 남반부 동포들이 고통받는 땅이라고만 배웠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세계 지도에서 본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로 표기되어 있었고 서울이라는 수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큰아버지의 의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원 회의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장마당에서 떠도는 소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몰래 접하게 된 남한 라디오 방송, 잡음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온 조선말로 된 방송에서 큰아버지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아들여 주거와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 그게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 수만 명이 이미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것. 그날 밤 큰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혼자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인지, 탈북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가족이 과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때가 아니었어요. 큰아버지조차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012년 가족 모두의 마음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사촌 태훈 오빠는 18살이었는데 큰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평양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가 보위부에 끌려갔다. 가족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건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거든요. 큰아버지가 급히 뛰어나가셨고 몇 시간 뒤에 태훈 오빠를 데리고 돌아오셨는데 오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켜야 했어요. 왼쪽 눈 주위가 퉁퉁 부어올라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마르지 않은 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에 찢겨져 있었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큰아버지가 부축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태훈 오빠가 겨우 입을 열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평양 시내 거리를 걷고 있는데 보위부원 2명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더랍니다. 거기서 신분증 내놔. 태훈 오빠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보위부원이 신분증과 오빠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었대요. 이게 진짜 내 신분증이냐? 어디서 위조한 거 아냐? 조선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어? 태훈 오빠가 자신은 평양에 사는 강철웅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지만 보위부원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수상하게 생긴 놈이 간첩 아니면 뭐냐. 며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마구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태훈 오빠가 맞으면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고 1시간 가까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위부원들이 오빠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자 다음에 또 수상한 짓 하면 그땐 끌고 간다 하고는 내팽개치듯 놓아줬다고 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장례식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큰어머니가 태훈 오빠의 상처를 닦아주며 소리 없이 울고 계셨고 민서 언니는 벽을 보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마루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준혁이를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태윤 오빠의 머리맡에 앉아 부은 눈 위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시면서 가만히 중얼거리셨어요. 요셉,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꼬. 태윤 오빠는 그 뒤로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문 밖에만 서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곤 했고, 오빠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 사건 이후 가족 사이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아무리 충성해도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구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어도, 아버지가 농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큰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우리는 끝까지 검둥이였고 수상하게 생긴 놈들이었고 언제든 맞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14년 큰아버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의 학교에 중국에서 온 교육 시찰단이 방문했는데 그 안에 조선족 통역사가 한 명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영어로 시찰단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쉬는 시간에 그 조선족 통역사가 큰아버지에게 넌지시 다가왔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혼혈이십니까?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 통역사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그날 이후 큰아버지와 그 통역사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장마당에서 몰래 구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서요. 그 통역사를 통해 큰아버지는 브로커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돈을 주면 북한 사람을 중국으로 넘겨주고 더 나아가 남한까지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큰아버지가 탈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자 브로커 쪽에서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9명이요? 한두 명도 위험한 일인데 9명을 한꺼번에? 게다가 외모가 눈에 확 띈다고요? 브로커가 난색을 표한 거죠. 중국에서 흑인 혼혈이 9명이나 이동하면 2-3km도 못 가서 공안에 걸릴 거라고. 솔직히 불가는 게 가깝다고. 그래도 큰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달 조금씩 정보를 모으고 브로커와 실랑이를 벌이고 비용을 협상하셨습니다. 가족이 수년간 모은 돈에다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월북할 때 가지고 온 미국 달러. 액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미국 달러는 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십 년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감춰두신 그 돈이 이제야 빛을 볼 때가 된 거예요. 2014년 겨울 큰아버지가 마침내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문을 걸어 잠그고 9명이 좁은 방에 둘러앉았어요. 큰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가족 여러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는 탈북자를 받아주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미 수만 명이 그 길을 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난 2년간 그 방법을 알아봐왔다는 것. 방 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9명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 우리 외모가 너무 눈에 띄는 것, 중국에서 잡히면 강제 북송되는 것, 모든 위험을 가감없이 설명하셨습니다. 큰어머니가 아이들이 위험해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준혁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민서 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태윤 오빠는 아직 보이부 구타의 흉터가 남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할머니였습니다.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빛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요셉이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자유가 없었어. 평생을 자유 없이 살았어. 당신은 끝내 자유를 못 찾고 눈을 감았어.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요셉이가 못 다간 길을 우리가 가야지. 나는 간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태훈 오빠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큰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고 민서 언니가 제 손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준혁이가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큰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간다. 9명 모두. 그 밤 좁은 방 안에서 9개의 심장이 같은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찾지 못한 자유. 그걸 찾으러 가는 길에 우리 가족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이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는 것.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같이 농장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고 큰아버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안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눈빛을 교환할 때 그 눈빛 안에 담긴 의미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우리는 떠난다. 반드시. 2015년 한 해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계획을 짜셨어요. 9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당장 수배가 떨어질 테니 들키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치밀해야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매일 밤 가족이 잠든 뒤에 홀로 앉아 궁리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시기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9명을 한꺼번에 빼낼 수 있을까? 큰아버지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시기였습니다. 북한에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답은 명절이었어요. 음력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연휴에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는 이동 허가증 검사가 까다롭지만 명절 기간에는 이동하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검문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음력설, 양력으로 2월 초, 큰아버지는 이때를 결행일로 정하셨어요. 명분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9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당국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마침 할머니의 고향이 함경북도 온성군이었어요. 큰아버지는 고령의 어머니가 아마 이번이 마지막 설이 될 수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고향 친척집을 찾아뵙겠다는 사유로 이동 허가증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민반장에게도 미리 인사를 드리고 직장에도 명절 휴가를 신청하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셨어요. 할머니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였죠. 실제 목적지는 온성군이 맞았습니다. 다만 친척집이 아니라 두만강이었어요. 온성군은 두만강과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이거든요. 2월이면 강이 꽁꽁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시기. 큰아버지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맞춰가며 퍼즐을 완성해가고 계셨던 겁니다. 브로커와의 연락은 큰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장마당에서 몰래 구한 중국 휴대전화가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이 전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하다 걸리면 그 자체로 정치범 취급을 받으니까요. 큰아버지는 깊은 밤
가족이 모두 잠든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화기를 켜셨어요. 보이부의 전파 탐지를 피하기 위해 통화는 항상 1분 이내로 끊으셨고 같은 장소에서 2번 연속 통화하는 법은 절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산등성이 뒤편까지 걸어가서 전화를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농장 구석의 빈 헛간에 숨어서 연락을 취하셨대요. 브로커 쪽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9명이라는 숫자에 계속 고개를 저었거든요. 2~3명씩 나눠서 보내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큰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가족이 흩어지면 누군가 잡힐 경우 나머지 전원의 신변이 위험해지니까요. 전원이 함께 한 번에. 큰아버지의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탈북 브로커 비용이 한 사람당 어마어마한데 9명이면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수년간 모은 돈을 전부 긁어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마루 밑을 가리키셨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미국 달러였습니다. 1963년에 월북할 때 군복 안주머니에 넣고 온 돈. 할아버지는 그걸 북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평생 숨기고 사셨어요. 혹시 모를 날을 위해서. 할머니가 그걸 수십 년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감춰두셨는데 50년이 넘은 미국 달러 지폐가 비닐에 쌓인 차에 나왔을 때 가족 모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지만 북한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원화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가지고 온 마지막 유산이 가족을 미국이 아닌 남한으로 보내주는 열쇠가 되다니 참 기구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더하니 브로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가족이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쪽 강변에서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인수한다. 이후 중국 내 안전가옥에서 은신하면서 동남아시아 루트, 그러니까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간 뒤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될 수도 반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2016년 1월 설까지 한 달여를 남겨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짐을 최소화하는 일이었어요. 9명이 들고 갈 수 있는 짐은 극히 제한적이니까요. 큰아버지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 여벌옷 한 벌, 식량 약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신분 서류만 넣을 것, 나머지는 전부 버린다.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하니 버려야 할 것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건 글로 쓰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겪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짐을 꾸리시면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몰래 보따리 안쪽에 넣으셨어요. 저와 준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에 제가 앉아있고 옆에서 서너 살배기. 준혁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짐을 줄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 사진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무게가 안 나간다고 작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해요. 할머니 준비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72살, 관절이 좋지 않아 평지에서도 오래 걷기 힘든 분이 한겨울 두만강 얼음을 건너야 하니까요.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위한 방한 장비를 마련하셨어요. 두꺼운 손바지에 털장갑, 방한 모자, 그리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 바닥에 덧댈 천까지. 한꺼번에 사면 눈에 띄니까 며칠에 걸쳐 하나씩 조금씩 구입하셨는데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는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게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은 까미, 까만 털을 가진 조그만 잡종 강아지였는데
제가 12살 때 집 앞에서 주워왔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제가 하도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허락하셨죠. 까미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돌아오면 까미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밤에 울 때면 제 옆에 와서 코를 비비대며 잠이 들었습니다. 까미 앞에서는 검은 피부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까미한테는 제가 그냥 수빈이었으니까요. 그 까미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탈북 계획에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건 말 안 해도 아는 일이었어요. 짖기라도 하면 모두가 위험해지니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까미가 제 옆에 더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 어느 날 밤, 저는 까미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요. 까미는 제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까미를 맡기기로 했는데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 명절에 다녀올 동안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시는 데리러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문제였어요. 탈북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한 가지 현실이 점점 또렷해졌거든요. 72살, 관절이 약한 할머니가 이 여정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두만강 도하만 해도 얼음 위를 수백 미터 걸어야 하고, 중국에 넘어간 뒤에도 얼마나 오래 숨어 다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할머니의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큰아버지가 브로커와 통화할 때마다 브로커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것도 이거였어요. 노인분은 걸을 수 있느냐? 큰아버지가 우리가 업고 가겠다고 하면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대요. 업고 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발각될 위험이 올라가니까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가족을 불러 모으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무언가 큰 결심을 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진다. 늙은이 하나 때문에 젊은 것들이 다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여기 남을 테니 너희만 가거라. 큰어머니가 어머니 하고 부르짖었고 어머니는 할머니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서 언니가 할머니 없이는 안 가요 하며 울기 시작했고 준혁이도 할머니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를 두고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릴 때 내 피부색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라고 말해주신 분,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뿌리 같은 분을 여기 남겨놓고 간다고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함께하면 위험이 몇 배로 커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큰아버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큰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보통 때는 늘 의연하고 냉철하시던 분이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가족을 만들었고 어머니가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수십 년을 온갖 멸시 속에서 이 식구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키워오신 게 어머니입니다.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두 손을 잡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갑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겠습니다. 강을 건너든 산을 넘든 제 등에 어머니를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약속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느니 차라리 저도 안 갑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님,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우리는 안 갑니다. 할머니가 한참 동안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웬만해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딱 한 번, 천천히.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그날 이후 탈북 준비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2월 초 음력설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양력으로 2월 8일이 설날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2월 6일에 평양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허가증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명절 친척 방문 기간 10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빈방에 앉아 집 안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 할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서린 이 공간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 벽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손때 자국, 마당 한 구석에 까미가 파놓은 구덩이, 거울 앞에서 울던 어린 시절의 저를 할머니가 안아주셨던 그 자리,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어요. 새벽,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9명이 각자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요. 할머니가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추셨어요. 뒤를 돌아보시더니 방 안을 향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우리 간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을 향한 인사였지만 할아버지가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온성군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9명이 줄지어 기차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되었어요. 명절이라 역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인파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인 7명과 조선 여인인 할머니, 큰어머니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명절 분위기 덕에 그냥 신기한 듯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큰아버지는 연신주의를 살피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검문소였어요. 온성군으로 향하는 길에는 여러 곳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이다 보니 일반 내륙보다 검문이 한층 까다로웠거든요. 첫 번째 검문소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명절 연휴라 검문소 군인들도 대충대충 허가증만 확인하고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온성군 초입의 마지막 검문소가 문제였어요. 다른 검문소보다 규모가 크고 군인 수도 많았는데 우리 차례가 되자 검문소 군인 한 명이 우리 가족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큰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이동 허가증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온성이라 명절 인사차 친척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군인이 허가증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 가족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아버지에게, 큰아버지에게, 저에게, 준혁이에게, 태은 오빠에게 차례로 머물렀어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던지 옆에 있던 민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생긴 거냐? 조선 사람들 맞냐? 군인의 목소리에 의심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강요셉 동무입니다. 미 제국주의의 반기를 들고 공화국의 충성을 맹세한 혁명 전사의 가족입니다. 혈통이 특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3대째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공화국 공민입니다. 혁명 전사. 그 단어가 군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군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약간의 당혹으로. 큰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 설이 마지막 고향 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보내주십시오. 할머니가 그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서 계셨어요. 72살의 마른 몸, 주름투성이 얼굴. 어디서 봐도 노쇠한 할머니였죠. 군인이 할머니를 한번 보더니 허가증을 큰아버지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가.
딱 한 글자였어요. 그 한 글자가 나오기까지 체감상 1시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허가증을 받아들고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한 사람씩 검문소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걷는 게 아니라 간신히 서 있는 것에 가까웠어요. 민서 언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검문소를 완전히 벗어나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큰아버지가 잠깐 걸음을 멈추셨어요. 뒤를 돌아 검문소 쪽을 한번 확인하시더니 숨을 깊이 내쉬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큰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토록 침착하시던 큰아버지도 사실은 두려우셨던 거예요. 다만 9식구 앞에서 그걸 내색하지 않으셨을 뿐. 우리는 온성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잡아둔 은신처, 강변에서 멀지 않은 한 민가의 여장을 풀었어요. 결행일은 이틀 뒤 2월 8일 음력 설날 새벽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설날 새벽이면 경비병들도 명절 분위기에 취해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라고 브로커가 알려줬거든요. 이틀간의 대기, 그 이틀이 평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좁은 방에 9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가고 있었는지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려움, 기대, 불안, 결의. 그 모든 감정이 좁은 방 안에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2월 8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위로 달이 떠 있었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그 밤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2016년 2월 8일 음력 설날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게 아니라 원래 잠이 들지 못한 거였어요. 9명 중 누구도 그 밤에 제대로 잠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누군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 저는 옆에 누워있는 민서 언니의 손을 잡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이 차가웠어요. 제 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새벽 2시 반, 큰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준비하자. 그 한마디의 어둠 속에서 하나둘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각자 준비해둔 옷을 겹겹이 입고 보따리를 챙겼어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손바지 위에 털바지를 하나 더 입혀드리셨고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방한 모자를 눌러 씌워드렸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요. 오늘 밤 이 문을 나서면 돌아올 수 없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전의 삶은 끝나는 거다.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 은신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영하 25도. 숨을 들이마시니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내쉬는 숨은 하얀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하늘에는 달이 반쯤 걸려 있었는데 구름이 오락가락하면서 달빛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달빛이 너무 밝으면 강 위에서 우리 모습이 훤히 보이니까 구름이 달을 가려줄 때 움직이는 게 낫다고.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 걸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큰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말씀 마시고 제 등에만 계십시오. 힘은 제가 씁니다. 할머니가 큰아버지의 넓은 등에 안기셨어요. 할머니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셨는지 큰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셨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코끝이 시려왔어요. 대열이 정해졌습니다. 맨 앞에 아버지. 아버지가 선두에서 얼음 상태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역할이었어요. 아버지 뒤로 큰어머니, 민서 언니, 저, 준혁이가 이어졌고 그 뒤에 어머니, 태윤 오빠,
그리고 맨 뒤에 할머니를 업은 큰 아버지가 서셨습니다.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며 따라가는 겁니다. 앞사람이 밟아서 안전한 곳만 밟으면 얼음이 깨질 위험이 줄어드니까요. 큰아버지가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절대로. 9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신처에서 두만강 강변까지는 약 200m 정도의 거리였어요. 눈 덮인 비탈길을 내려가는 동안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얼마나 크게 울리던지 온 세상이 조용한데 우리의 발소리만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두만강이 펼쳐졌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폭은 약 100m. 건너편이 중국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가까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100m를 건너면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고 건너지 못하면 끝이에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9명 전원이요. 아버지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얼음이 단단했어요. 아버지가 발로 2번 세게 굴러보시더니 뒤를 돌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갈 수 있다는 신호. 우리는 얼음 위로 내려섰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의 감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얼음이 발밑에서 단단하면서도 미세하게 울리는 느낌. 마치 거대한 유리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아래에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천천히 걸으셨어요. 손에 긴 나뭇가지를 들고 얼음을 두드리며 두께를 확인하셨습니다. 통통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면 안전한 곳, 텅텅하고 얇은 소리가 나면 위험한 곳. 아버지는 그 소리를 구분하며 안전한 길을 찾아 우리를 이끄셨어요. 가끔 아버지가 멈추시면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방향을 틀면 우리도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틀었고요. 한치의 이탈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20m쯤 왔을 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얼음 표면에 갈라진 금이 보였습니다. 포기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금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뭇가지로 금 주변을 두드려 보시더니 왼쪽으로 크게 우회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왼쪽으로 돌았어요. 30m, 40m. 강 한가운데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세져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서 언니가 제 앞에서 비틀거렸을 때 제가 언니의 허리를 잡아주었고 뒤에서 준혁이가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50m 지점. 강 한가운데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준혁이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놓은 안전한 길에서 준혁이의 발이 반 걸음 정도 빗나간 거예요. 추위에 감각이 무뎌진 발이 정확한 위치를 밟지 못한 거죠. 쩍 하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얼음의 거미줄 같은 금이 퍼져나갔고 다음 순간 준혁이의 오른쪽 다리가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준혁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저는 본능적으로 준혁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제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거의 반사적이었습니다. 준혁이의 눈이 공포로 치켜떠진 게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입을 막은 제 손바닥에 준혁이의 비명이 뜨겁게 전해졌지만 소리는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번개처럼 돌아오셨어요. 태윤 오빠도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둘이서 준혁이의 양팔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얼음이 더 갈라질까봐 최대한 무게를 분산시키면서 낮은 자세로 준혁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준혁이의 오른쪽 다리가 물에서 빠져나왔을 때 바지와 신발이 홀딱 젖어 있었어요.
영하 25도에 바깥 공기에 닿자마자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를 끌어올리고 나서 아버지가 준혁이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셨어요. 준혁이가 이를 딱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있다.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추위에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저천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빨리 건너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쪽 강변, 우리가 출발했던 그쪽에서 불빛이 번쩍했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병의 순찰, 불빛이 강변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우리 쪽으로 비추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이 조금만 바뀌면 얼음 위에 우리 9명이 고스란히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낮고 급한 목소리로 지시하셨어요. 엎드려, 다 엎드려. 9명이 동시에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음의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배가 닿는 순간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데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등에서 내려 옆에 눕히셨어요. 할머니가 얼음에 닿으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는데 큰아버지가 재빨리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고 더 이상의 소리를 참으셨어요.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경비병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까 준혁이가 얼음에 빠질 때 난 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얼음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고개를 살짝 들어 불빛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얼음이 울리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민서 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준혁이를 꼭 안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준혁이가 추위에 떨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3분. 불빛은 여전히 강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5분, 7분. 시간이 흐를수록 얼음의 냉기가 몸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졌고 발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고개를 돌렸더니 할머니가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기도를 하고 계신 건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건지. 8분, 9분, 10분. 불빛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강 쪽이 아니라 뒤쪽 초소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큰아버지가 몇 초를 더 기다렸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빨리.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음 위에 엎드려 있던 10여 분이 몸에서 열을 전부 빼앗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멈추면 죽으니까. 문제는 준혁이였습니다. 원래 반쯤 젖어 있던 준혁이가 얼음 위에 엎드려 있으면서 천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혁이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준혁이가 비틀거리더니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심해졌고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이를 등에 업으셨어요. 21살 청년을 48살, 아버지가 업고 얼음 위를 걸어야 하는 상황. 아버지 자신도 추위에 몸이 굳어 있으셨을 텐데 아들을 업는 순간 아버지의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준혁이를 업고 성큼성큼 걸으셨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나머지 가족도 속도를 높였어요. 더 이상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건너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준혁이의 차원이 더 떨어지기 전에, 경비병이 다시 나오기 전에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큰아버지도 할머니를 다시 업으시고 빠르게 걸으셨어요. 할머니가 큰아버지의 등에서 흔들리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큰아버지의 목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70m, 80m, 90m.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강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둑, 그리고 번쩍. 중국 쪽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경비병인가? 중국 공안인가? 잡히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찰나 큰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브로커다. 약속된 신호다. 불빛이 3번 깜빡였어요. 길게, 짧게, 길게. 브로커와 미리 정해둔 신호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짧게 2번 깜빡이셨어요. 응답 신호. 그러자 중국 쪽 불빛이 한 번 더 길게 켜졌다 꺼졌습니다. 확인 완료. 마지막 10m. 얼음이 끝나고 중국 쪽 강변의 땅이 발밑에 닿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건넜다. 두만강을 건넜다. 강변에는 브로커가 보낸 사람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선말을 하는 조선족이었는데 우리 가족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흑인 혼혈의 대가족이 새벽 얼음 위를 건너오는 광경이 충격적이었겠죠. 하지만 놀랄 시간은 없었어요. 빨리, 차가 저쪽에 있다. 아버지가 준혁이를 업은 채 앞서 달려가셨고 우리도 뒤따랐습니다. 강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짐칸 뒤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짐칸에 올라탔어요. 안에는 담요와 마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준혁이였어요. 어머니와 제가 준혁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준혁이의 피부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이를 담요로 겹겹이 감싸 안으셨어요. 괜찮다 준혁아. 다 건넜어. 다 건넜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준혁이를 안은 2 팔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짐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어요.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큰아버지의 등에 오래 엎여 계시면서 추위와 긴장에 체력이 바닥난 거예요. 큰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물을 입에 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화물차 짐칸,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9명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준혁이를 안고 우셨고 어머니가 그 옆에서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우셨습니다.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와 2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민서 언니와 태윤 오빠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혼자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건넜다. 살았다. 9명 모두. 그 와중에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셨어요. 짐칸의 틈 사이로 강 건너 북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둠 속에 강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그쪽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무도 못 들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요셉, 우리가 해냈소.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 옆에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다는, 당신의 가족이 마침내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보고. 화물차 엔진이 걸렸어요. 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짐칸에 실린 9명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뿐
자유까지는 아직 까마득한 거리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화물차가 덜그럭거리며 어둠 속을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해낸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9개의 그림자가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인 이 검은 피부를 가진 9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서 건넜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두만강을 건넌 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힘든 건 끝났다고. 강만 건너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중국 땅에 발을 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감옥을 탈출해서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온 것에 불과했어요. 화물차가 새벽 어둠 속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잡아둔 안전가옥이라고 했어요. 낡은 농가 한 채에 뒷방에 9명이 들어갔는데 방이 워낙 좁아서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두만강 얼음 위에 그 추위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준혁이의 상태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로 천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준혁이가 잠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한참 동안 준혁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열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였는데 그 손이 거두어지지 않더군요. 이틀간 그 농가에서 쉬었습니다. 그 사이 브로커가 다음 계획을 세우러 왔는데 우리 가족을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어요. 전화로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표정이었죠. 이렇게 눈에 띄는 탈북자는 처음이야. 브로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 조선족과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옷만 갈아입히면 어느 정도 섞여 다닐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달랐죠. 짙은 피부에 곱슬머리. 중국 동북 지방에서 흑인 혼혈이 한 명만 걸어 다녀도 시선이 집중되는데 7명이 함께 움직인다. 3km도 못 가서 공안에 신고가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내린 결론은 분산이었습니다. 9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동북 삼성 지역에 서로 다른 조선족 마을에 은신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한 조, 아버지와 어머니, 준혁이가 한 조, 그리고 저와 민서 언니, 태윤 오빠가 한 조. 3곳으로 흩어져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숨어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진다는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라고 했던 큰아버지가 이번에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큰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9명이 함께 있으면 한꺼번에 잡힌다는 걸. 흩어지는 게 싫어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시던 큰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겠소. 할머니가 가족 모두를 한 번씩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를 안으실 때 귓가에 말씀하셨어요. 수빈아, 민서하고 태윤이 잘 챙기고 몸성이 있어라. 반드시 다시 만난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얼마 안 걸릴 거다. 금방 다시 만나. 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우리는 3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가족이 흩어진 거예요. 함께이기에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이제 살기 위해 떨어져야 한다니.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나왔더니 중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민서 언니, 태훈 오빠는 길림성 어느 조선족 마을의 농가에 맡겨졌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조선족 아주머니였는데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우리를 숨겨주기로 한 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처음에 우리를 보고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탈북자를 숨겨본 적은 있지만 이런 외모의 탈북자는 처음이라면서요.
그래도 방 하나와 창고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낮에는 창고에 있고 밤에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창고의 문을 닫고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빗줄기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인지 오후인지, 해가 높이 떴는지 기울었는지 그 빗줄기의 각도로 짐작하는 거예요. 창고 안에는 농기구와 곡식 부대가 쌓여 있었고 우리 셋은 그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5분이 1시간 같고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말도 마음껏 못하고, 움직이면 바닥이 삐걱거리니까, 자세를 바꾸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윤 오빠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보이부 구타 이후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불안 증세가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오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민서 언니와 저는 오빠 곁에 나란히 앉아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밤이 되면 잠깐의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마당에 나가도 된다고 해주시는 시간, 딱 30분. 저는 그 30분을 위해 하루를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고 문을 열고 나서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고개를 들면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별을 보고 계실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준혁이도 민서 언니와 저는 밤마다 속삭이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빈아, 남한은 어떤 곳일까? 글쎄, 언니, 밥은 배불리 먹을 수 있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남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들려주신 단편적인 이야기 몇 가지가 전부였죠. 탈북자를 받아준다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그래도 그 막연한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니가 어느 날 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리 보고 검둥이라고 안 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나만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그래도 달라야 한다고, 달랐으면 좋겠다고 밤하늘의 별을 향해 빌었습니다. 4월이 되자 날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날이 풀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집 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외부인 눈에 띌 위험이 적었는데 봄이 되니 마을 사람들이 밭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점점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웃이 혹시 수상한 낌새를 채면 신고를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5월 즈음 아버지 그룹 쪽에서 위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준혁이가 은신하고 있던 마을에 중국 공안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잡힌 건 아닐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준혁이가 끌려간 건 아닐까? 민서 언니가 제 손을 잡았는데 언니의 손도 제 손도 얼음장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추가 소식이 왔어요. 세 분은 무사하다고. 은신처 주인 아주머니가 기지를 발 위에서 천장 다락에 숨겼다고 합니다. 공안이 집 안을 둘러보았는데 다락 입구가 오래된 장롱 뒤에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대요. 아버지와 어머니, 준혁이 세 분은 공안이 떠날 때까지 다락 위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고 해요. 천장과 지붕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먼지를 마시며 재채기 한 번 할 수 없는 상태로요. 공안이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로 머리 밑에서 들렸다고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다행히 단속은 지나갔지만 그 마을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어요. 공안이 한번 들렀다는 건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 그룹은 그날 밤
바로 다른 마을로 긴급 이동했습니다. 야간에 인적 드문 산길을 걸어서요. 아버지가 준혁이를 데리고 밤길을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낯선 어둠 속을 걸으시면서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함께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무렵 큰아버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할머니, 큰어머니와 함께 요녕성 쪽에 은신하고 계셨는데 탈출 루트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계셨던 겁니다. 원래 계획은 동남아 루트였어요. 중국에서 육로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간 뒤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많은 탈북자들이 이 길을 통해 남한에 갔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브로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9명이 중국 내륙을 종단해서 남쪽 국경까지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요. 더구나 이 외모로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검문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였어요. 큰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큰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대요. 할아버지는 미국 국적자였다. 미국 사람의 후손인 우리가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을까?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접촉하면 어떨까? 큰아버지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따져보셨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금방 부딪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군 탈영병이었어요. 군에서 이탈하여 적국으로 월북한 사람. 미국 법상 탈영은 중대한 군사 범죄이고 할아버지의 미국 국적이 유효한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설령 국적이 유효하다 해도 탈영병의 후손을 미국 정부가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 측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 공안에 노출될 위험도 있었고요. 며칠을 고심하신 끝에 큰아버지는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니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한국 영사관에 직접 가는 건 위험하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하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큰아버지가 은신처에서 브로커를 통해 구한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에 접속하셨어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를 검색하셨습니다. 큰아버지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었죠. 영어.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영어가 이 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국어로 된 사이트는 읽기 어려웠지만 영어로 된 국제인권단체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탈북자 지원 조직들의 연락처를 찾아내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영어와 조선말을 섞어가며 쓰신 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대요.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한 9명의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는 1963년에 월북한 미국 흑인 병사였고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지금 중국에 숨어 있으며 도움이 절실합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어요. 지원단체 쪽에서 처음에는 이 메일을 사기로 의심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미군 탈영병의 흑인 후손 9명이 북한에서 탈출했다니 누가 들어도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큰아버지가 추가로 보낸 가족 사진과 할아버지의 이름, 월북 시기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뒤 단체 관계자들이 경악하면서도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출 작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요. 지원 단체와 연결된 순간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단체 쪽에서 중국 내 협력자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세 그룹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루트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구체적인 경로는 보안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통해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2016년 가을, 중국에 발을 딛고 약 7개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원단체의 안내를 받아
세 그룹이 드디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장소는 어느 도시의 한 아파트. 브로커와 지원단체 관계자가 하나씩 그룹을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그룹이 도착했어요. 저와 민서 언니, 태윤 오빠. 낯선 아파트 방에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바닥에 앉아 기다렸어요. 다음은 누가 올까? 빨리 왔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1시간쯤 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7개월 만에 처음 내뱉는 큰 소리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두 팔을 벌리셨고 저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야위셨어요. 볼이 쑥 들어가고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시며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수빈아, 살았구나. 우리 딸. 아버지도 다가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는데 아버지의 손도 예전보다 한참이나 마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누나, 나 살아있지? 이 녀석, 이런 상황에서도 장난이라니.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에 살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두만강에서 물에 빠져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한 준혁이가 7개월간 숨어 지내면서도 저 눈빛을 잃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민서 언니가 아버지에게 할머니는요? 하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곧 오실 거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또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시고 큰어머니가 뒤따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천천히 문을 넘으셨어요. 할머니, 7개월 만에 본 할머니는 더 작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등이 더 굽으셨고 걸음이 더 느려지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신 할머니가 우리를 보셨어요. 6명이 이미 와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요. 할머니가 멈추셨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1명, 2명, 3명. 손가락으로 세시는 것 같았어요. 9명이 다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데 몇 초가 걸렸을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가까이 있던 태윤 오빠에게 다가가셨어요. 주름진 두 손으로 오빠의 얼굴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서 언니에게 언니의 볼을 어루만지시며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 다음 준혁이, 저, 어머니, 큰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지시며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야위었지만 살아있는 얼굴들. 7개월간 떨어져 있으면서 매일 밤 걱정했을 그 얼굴들. 마지막으로 큰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신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 있구나.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다 살아있구나. 그 두 마디에 방 안의 9명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안고 어깨를 들썩이셨고 아버지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서로 손을 잡고 우셨고 민서 언니와 태윤 오빠와 준혁이와 저는 뒤엉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가족 모두를 품에 안은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어요. 7개월이었습니다. 세 곳으로 흩어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버틴 7개월. 창고 바닥에 웅크리고 다락 위에 숨고 밤길을 걷고 공안의 눈을 피해 살아남은 7개월.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9명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아직 중국에 있었습니다.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6년 가을, 지원단체의 안내를 따라 우리 가족은 중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경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긴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숨 막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닌지 뒤를 돌아봐야 했고, 공항과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7개월을 버텨낸 우리였잖아요. 견딜 수 있었습니다. 9명이 함께였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깨끗한 바닥, 안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조선말. 그 조선말이 북한에서 듣던 것과는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조선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옆에서 두리번거리시다가 큰아버지의 팔을 잡으시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남조선이냐?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서류를 보고 탈북자 대가족이 온다는 건 알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보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짙은 피부에 곱슬머리, 그러면서 입에서는 북한 억양이 섞인 조선말이 나오니 당혹스러우셨겠죠. 한 분이 동료에게 소공어리는 걸 들었어요. 이게 정말 탈북자 맞아?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시설, 탈북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신원 확인,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가족은 들어가자마자 하나원 안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사관분들이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시면서 가족의 내력을 확인하셨어요. 할아버지 강요셉, 본명 조지프 윌리엄스, 1963년 월북한 미 육군 병사. 이 기록이 미국 측과 북한 측 양쪽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 조사관분의 얼굴에 놀라움을 넘어 경외에 가까운 표정이 스치는 걸 봤어요. 3대에 걸쳐 9명이 함께 탈북한 경우는 기록에 없습니다. 조사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큰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기록에 없는 가족이라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 말에 조사관분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우리는 남한이라는 세상을 처음 배웠어요. 한국의 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인터넷 사용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준혁이가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물었는데 교육 담당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북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짙은 피부에 곱슬머리인 저를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점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고 길을 걸으면 헬로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또 시작인가? 이 나라에서도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인 건가?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영어로 뭔가를 물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세상을 바꾸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제 피부색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둥이였고 원숭이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해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북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법 앞에서 저는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피부색 때문에 대학을 못 가거나 직장 배치에서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혼혈 부적격이라는 낙인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상처받는 순간이 있어요.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하고 물으시거나 모르는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볼 때.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다. 북한에서 저를 때리던 보이부원과는 다르다. 이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전부이기도 하고요.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 9명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전해드릴게요. 할머니 강순옥. 올해 82살이 되셨어요. 경기도의 임대 아파트에서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7개월을 버티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신 72살의 할머니는 한국에 오신 뒤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니 관절도 많이 나아지셨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시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요즘 할머니의 소소한 낙은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시는 거예요. 한국 할머니들과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가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이 거기 있으니까요. 큰아버지 강철웅, 51살에 한국에 오셔서 지금 61살이십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영어 실력을 살려 탈북자 지원기관에서 통역 일을 하고 계세요. 새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면담 통역을 돕기도 하고 해외 인권 단체와의 연락을 담당하시기도 해요. 큰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영어가 가족을 살렸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있다고. 할아버지의 유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어머니 박영미, 큰아버지 곁에서 한결같이 가족을 돌보고 계세요. 한국에 와서 요리를 배우셨는데 요즘은 동네 다문화 가정 모임에 나가셔서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시곤 해요. 큰어머니는 순수 조선 혈통이시면서도 평생을 흑인 혼혈 가족과 함께 하시며 온갖 멸시를 감내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오신 뒤로 큰어머니의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버지 강철호, 평양 근교 농장에서 반평생을 보내신 아버지는 한국에 와서도 흙을 만지고 싶어 하셨어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주말 텃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혈통적 특수성 때문에 꿈을 빼앗겼던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계세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해 오시는 날이면 표정이 환해지십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김은주, 장마당에서 검둥이네 마누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지금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부지런하시고 손이 빠르셔서 사장님이 아끼신다고 해요.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억울하지가 않다. 북한에서 아무리 일해도 배급이 끊기고 장사를 하면 수군거림만 돌아오던 시절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무게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촌 민서 언니. 중국에서 저와 함께 창고에 숨어 지내던 민서 언니는 한국에 와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26살에 대학 신입생이 된 거죠. 다음에 태어나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고 울던 소녀가 지금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촌 태훈 오빠. 보이부에게 구타당한 뒤 한동안 외출을 무서워했던 태훈 오빠는 한국에 와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셨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셨고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오빠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수상하게 생겼다고 나를 때리지 않는다. 그게 아직도 신기하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 준혁이 두만강 얼음 위에서 물에 빠져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한 준혁이는 한국에 온 뒤로도 한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했어요. 겨울만 되면 오른쪽 다리가 시리다고 했고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나아졌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다고 인정받아 벌써 2번이나 급여가 올랐대요. 누나, 나 이번 달에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 수 있어. 준혁이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강수빈. 올해 34살. 저는 한국에 와서 미용을 배웠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뒤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미용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곱슬머리가 콤플렉스였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빗으려고 애쓰셔도 빗이 안 들어가서 매번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용을 배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곱슬머리에도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고 이 머리카락이 오히려 개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콤플렉스가 제 직업이 된 셈이죠. 지금 서울 외곽에 작은 미용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문화 가정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아프리카 출신 분들, 동남아 출신 분들, 혼혈 아이를 둔 한국인 어머니들, 이분들이 저를 보면 반가워하세요. 자기 머리카락을 이해해주는 미용사를 만나기 어렵다면서요. 저는 그분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받은 상처가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구나.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프던 것이 약이 되는 순간이 오다니. 한국에 정착하고 몇 년이 지난 뒤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버지가 탈북자 지원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해외 인권 단체들과 교류를 하시다가 할아버지의 미국 내 친척을 수소문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대요. 할아버지 조지프 윌리엄스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월북한 뒤 소식이 완전히 끊겼으니 미국 쪽 가족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국 쪽에 조회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여동생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조카뻘 되는 분과 그 가족이 미국 남부에 살고 있었어요. 60년 넘게 끊어졌던 혈연의 끈이 지구 반대편에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 화상통화를 연결하던 날, 우리 가족 9명이 노트북 앞에 모였어요. 화면이 켜지고 미국 쪽에서 중년의 흑인 남성과 여성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양쪽 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 쪽 친척 중 한 분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조지프의 가족이 정말 있었어. 진짜였어. 할아버지가 월북한 뒤 미국 가족 사이에서는 할아버지가 죽었을 거라고 여겨왔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긴 했지만 가족을 남기셨다는 것, 그 가족이 살아서 한국에 있다는 것. 화면 속 미국 친척들이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영어로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조지프의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영어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국 쪽에서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그 영어가 3대를 거쳐 태평양 건너편의 가족과 다시 이어주고 있다니.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화면 속 미국 가족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코를 닮았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3월의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날이 따뜻해져서 산책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니 반찬 가게 바빠서 정신없다 고 하시면서도 목소리가 밝으셨습니다.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누나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 라고 답이 왔어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기적적인 건지 저희 가족은 압니다. 할아버지 강요셉, 본명 조지프 윌리엄스. 할아버지는 자유를 찾아 미국을 떠나셨어요.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말을 믿고 북한으로 가셨죠. 하지만 그곳에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자유를 찾지 못하고 2009년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 자유를 찾는데 3대가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여정을 할머니가 이어받으시고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계획하고 저와 동생들이 함께 걸어서 마침내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저희 가족은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를 외국인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은 상처받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앞에서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혼혈 부적격이 아니라 강수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은 이런 곳이었을 거예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 9명 모두 살아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 가족의 기적입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빛은 반드시 온다는 것. 저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봄 강수빈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니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 창가 쪽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에 어린 제가 앉아있고 옆에서 서너 살배기 준혁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가 보따리 안에 몰래 챙겨온 그 사진 한 장.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 여기까지 온 그 사진. 저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